MDD가 무엇일까요?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정보력이 낮습니다. 종목 발굴이나 시장 분석에 투입하는 절대적인 시간도 한참 모자르죠. 유명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호재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아니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든지 좋은 기업을 인수했다든지 이러한 호재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막 주가가 떨어져요. 즉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호재를 미리 알고 매집을 했다가 실제 그 호재가 나오니까 그때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주가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에서 잘 모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만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개인 투자자임에도 게다가 평범한 직장인이나 종목 발굴이나 시장 분석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는 그런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는 JCTV, 블로그로는 굿메모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이 최근에 서적을 하나 냈습니다. 현명한 월급쟁이 투자자를 위한 주식 투자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2015년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7년 만에 순자산 1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 투자자가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이 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팁 3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로 바닥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삼성전자의 주가와 MDD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MDD가 회색 선입니다. MDD가 무엇일까요? 맥스 드로우 다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삼성전자를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최고점에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까지 물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MDD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MDD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에는 MDD가 가장 컸을 때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까지 다다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삼성전자의 MDD가 마이너스 45%였어요. 그리고 2010년 이후 보시면 삼성전자의 MDD가 마이너스 30% 정도, 이때가 가장 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이전의 삼성전자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었죠. 지금의 SK하이닉스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전도 만들었지만 그 비중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2010년 이후에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메모리 반도체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이쪽 사업부가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부문에서도 비메모리 이쪽 부분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만을 인수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 이쪽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니까 2010년 이후부터는 내가 최악의 타이밍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30%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최고점에서 30% 정도 빠진다 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점 대비 삼성전자 주가가 30% 정도 하락을 하면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코스피 시장의 바닥 역시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선주 합쳐서 25%에 다다릅니다. SK하이닉스까지 더한다 라고 한다면 거의 30%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거물급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 종목이 정말 좋아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머징 국가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그냥 삼성전자를 담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고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코스피 지수도 바닥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MDD가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가격 역시 싼 구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분산 투자하기 적절한 종목의 수입니다. 개인 투자자 보유 종목수 통계에 따르면 한 종목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31%고 두 종목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14%입니다. 즉 전체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두 종목 이하에 집중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10종목 이상 분산 투자하는 투자자는 12%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에 한 12명 정도가 한 10종목 이상의 분산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한 7년 동안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보니까 최소 10종목 이상에는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필립 피셔, 유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집중 투자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왜 10종목 이상이나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바쁜 직장인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작정 대가들이 집중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종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종목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정보는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IR 담당자도 꾸준히 통화를 하고 그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탐방도 당연히 가봐야겠죠. 아니면 내가 그 기업이 속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업종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 기업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바쁜 직장인 투자자고 그래서 종목을 심도 있게 파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체계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한 10종목 이상의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내가 그 종목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 부분은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급락이 나와봐야지 알아요.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한다면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급락이 발생을 해요. 뭐 이를테면은 LG화학이 배터리 리콜 문제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NC소프트가 최근 내놓은 신작이 부진하자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막 고점 대비 20% 이상씩 빠져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 종목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될지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애매하다, 확신이 없다, 이렇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종목 이상의 분산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야 됩니다. 이게 저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예시를 맵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 주식에 43%를 투자하고 있고 배당주의 25%, 해외 ETF의 6%, 마법 공식의 20%, 성장주의 6%입니다. 참고로 마법 공식은 ROE가 높고 PR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일단 미국 대형 우량주의 상당 부분 비중을 많이 실은 상태고요. 배당주 비중도 높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6%, 마법 공식 20%, 이거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주, 배당주, 국내, 해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상관성이 낮은 자산으로 포트를 꾸렸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요, 과연 현금 비중을 평소에 몇 %를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근데 단순하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는 고통이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이 현금 비중이 항상 고민이에요. 내가 정말 주식에 몰빵을 한다 라고 한다면 주가가 오르면 좋지만은 주가가 하락하면은 반대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현금 비중을 너무나 많이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상승장이 펼쳐졌을 때 나 혼자만 소외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적절한 현금 비중은 몇 %가 좋을 것인가? 저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MDD만큼의 현금 비중을 가져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 발생 당시에 시장이 3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시장과 비슷하게 빠졌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급락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정도는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락하는 그 구간별로 보유하고 있던 30%의 현금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현명한 월급쟁이 투자자를 위한 주식 투자 시나리오 서적에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은요, 투자 대가들의 화려한 투자 기법이나 분석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7년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투자법을 꾸준히 실행함으로써 지금은 순자산 10억 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전업 투자도 계시고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부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이 책에서 정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